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1%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16% 하락했습니다. 오늘 증시가 크게 좀 하락을 했고요. 전날 반등을 했던 것에 또 한 절반 정도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500선을 넘지 못한 채로 코스피는 아래 위로 지금 흔들어주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닙니다. 해외 증시 또한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나스닥, 다우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는 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CPI 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이제 PPI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고요. 이거는 이제 물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구매자 물가 지표도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를 하면서 확실히 이제 물가 지표가 아직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혀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또 이제 시장의 우려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점점 이제 무감각해지고 코로나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우리나라의 코로나 정책만 보더라도 이제는 코로나로부터 많이 이제 일상생활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지 그런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이제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발 매수 심리라든지 그런 보복성의 그런 구매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한동안 좀 방어가 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물가라든지 그런 것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된다면 그 기초 체력들이 아무리 탄탄하더라도 점점 이제 그 체력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미 이제 그 소비자를 제외하고 기업의 이제 그런 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은 이미 이제 경기 침체에 들어갔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저런 지표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늦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그런지 이런 나스닥 다우도 금방 이제 회복을 좀 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금요일에 하락을 했었고요. 지금은 계속 그 자리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특이한 점은 이제 이전처럼 빠르게 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버텨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500선 근처에서 반등을 하면서 한번 이 큰 음봉의 갭을 메워줄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이제 기관 투자자 3,800억도 매도하면서 전날 매수했던 대부분 물량은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를 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렇게 좀 단타식으로 운영을 많이 해서 조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혼란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와는 좀 다른 횡보를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자리에서 780선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 241선을 저항으로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전처럼 이제 빠르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다시 한 번의 그런 반등을 준비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코스닥의 그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다 보니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이제 상승세가 유지된다면 또 힘을 받을 것이고요. 아니면 조금 빠진다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추세로는 계속 이제 저점 라인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300원 회복했습니다. 10원 정도 올라서 1,300원 결국엔 찍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상 계속 올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서 예상치보다 잠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금방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1,200원을 찍고 이제 1,300원까지 올라왔지만 결국에는 주가와 비슷하게 환율도 마찬가지 그런 횡보 라인을 만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짝 반등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 반등도 한 번에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또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있었던 만큼 급격한 그런
신호가 아직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급격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신호가 나오기 시작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그게 100%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 한다 이렇게 확정 짓고 본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너무 초점을 둔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증시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베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좋은 종목들을 선점을 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당장 올라가지 않더라도 차곡차곡 이제 준비를 해 나가면 결국에는 점점 더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이 찾아올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이고요. 뭐 선물은 이미 시장이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뭐 10년물 국채금리 3.8%대로 조금 더 올랐고요. 3.7%대에서 그래서 전고점 정도로 지금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자체가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추세다 보니 이런 국채금리도 조금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고점까지 다시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이제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느 정도 라인을 잡고 결국에는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확인을 하고 증시에 대한 분위기는 꾸준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5,47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보합이었고요. 그래서 시간의 거래도 지금 15,470원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량은 거의 진행이 없었죠. 그래서 평소보다도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 있었고요. 일별 거래량도 225만 주로 상당히 이제 낮은 축에 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거래가 거의 이제 멈추었다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많이 줄었고요. 이 가격대에서 크게 지금 거래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또 이제 오히려 증시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반대로 이제 움직였고요. 결국에는 주가 자체는 증시 따라서 뭐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때 따라서 이 세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움직여 준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양훈 구름선을 아슬아슬하게 좀 지켜주고 있고요. 15,000 한 200원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이제 이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4,800원 정도, 15,000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등을 좀 시켜준다면 저점을 좀 높여주면서 점점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주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17,500원, 17,400원 정도를 찍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계속된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오랫동안 횡보하고 오르면 내려가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에 굉장히 지치신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지켜봐왔던 그 시기는 그 전부터였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지켜봤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그만큼 이제 제가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빨리 발견을 못했고요. 조금 이제 상승한 뒤에 이제 발견을 했는데 그 뒤부터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그때 유상증자를 같이 참여를 하고 수익을 이제 크게 봤던 기억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매도를 하고 다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점점 이제 물량을 모아가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이 시간은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그죠? 저와 이제 다시 시작한 분들은 확실히 이제 지칠 수 있다라는 것이 유상증자와 이제 블록딜 그런 뭐 1WR 신주 발행, 신주인수권 부사채들이 그런 발행이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주가가 좀 눌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도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기업이 정상화되는 과정 속에 그 자금을 확보하는 과정, 그리고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상증자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서부터 이미 1차 유상증자를 진행했고요. 그 1차 유상증자를 참여하신 분들은 이미 큰 수익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유상증자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또 큰 수익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유상증자 이후에 이제 지금 코스피에 대한 하락과 함께 큰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 유상증자 참여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얻었고, 지금 세 번째 유상증자를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근데 세 번째 유상증자 가격은 13,850원으로 상장이 되었고, 신주인 수권 가격까지 합친다면 평균 단가가 한 17,000원, 18,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한 20% 정도 손해를 보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이제 그 정도면 지금 코스피의 하락률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단순히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졌다, 블록딜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블록딜이 이제 그 시작으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보이긴 했죠. 그리고 기습적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크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이 단순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팔아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블록딜을 한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그 두산 테스나라든지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두산 그룹 자체를 이제 살리는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만 못 나가게 하고 두산 지주사로서 그런 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안 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 보았을 때는 두산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살려주기 위해서 했던 과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차, 2차 유상증자를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 바로 아래 있던 두산 산업차량이죠. 두산 산업차량을 두산 밥캣 밑으로 넣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산 밥캣이 최근에 이제 실적이 엄청나게 올라간 이유도 이 두산 산업차량이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두산 퓨얼셀에 현물 출자를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두산 퓨얼셀과 두산 밥캣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계속해서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투입한 것의 일부를 이제 블록딜을 통해서 회수를 했다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이 아니고 그룹 전체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고요.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분명히 이제 점점 저점을 높여가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올 수 있는 그 상승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시기가 언제이냐는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나온다라는 것은 확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올라가는 뭐 그런 2차 전지 관련 종목, 아니면 뭐 다른 뭐 SM 관련 그런 합병 관련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올라가더라도 바짝 올라가면 또 빠르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종목 리뷰 이외에도 전체적인 심리적으로 이 투자 접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 저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갔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좀 이제 경험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 리뷰 시간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큰 변화는 없었지만 조만간 이제 좀 신호탄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려보자라는 것이고요. 이때까지의 패턴을 보면 바짝 올리고 한 달 반, 두 달에 걸쳐서 하락을 시키고 바짝 올리고 지금 한 달 반, 두 달에 가까이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바짝 올리는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거래량도 지금 많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한번 보고 그 바짝 올리는 타이밍이 다시 나왔을 때 17,400원이 돌파가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급은 네, 한번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5만 주 매도하였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52만 주를 또 매수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틀 전에 2월 15일에 92만 주를 매도해놓고 또 이제 이틀에 걸쳐서 그 매도한 물량을 또 그대로 매수를 하는 참 이상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결국에는 주가는 떨어졌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 물량을 그대로 회수를 한 상황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주가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매수할 수 있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16만 주, 이 금융 투자는 16만 주 매도했고요. 투신과 보험은 뭐 크게 많이 매도하지 않았지만 계속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 투자자는 19,000주 매도를 했는데요. 사실 3일 합쳐도 10만 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무리 없었다라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사모펀드도 지금 꾸준히 지금 매도를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추세는 계속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 신호가 언제 나올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이제 반등을 하는 시장이 나왔으면 하고요. 그 시기를 한번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국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매도 잔고는 자 14일에는 또 바짝 줄었다가 그대로 또 1국매도 거래량을 늘리면서 그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국매도 잔고를 또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1250만 주로 한 80만 주 정도를 또 늘려놓은 상황이고요. 바짝 줄였다가 또 바짝 늘리면서 CPI 지표가 발표되면 또 국매도를 치고 발표되기 전에는 또 국매도를 상환시키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주가는 또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JP모간이라는 그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국매도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 주가를 마구마구 그냥 쏟아내기 위해서 마구마구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매도를 이용한다라기보다는 저는 계속 이 과정을 통해서 주가를 가둬놓고 뭔가 이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JP모간이 그 물량을 모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는 주가가 형성된 과정에서 누군가는 계속 그 물량을 받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보도록 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치면서 막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지금은 뭐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일 공매도 거래량은 47,000주였고요. 오늘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환 쪽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대차잔고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차잔고도 지금 최근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체결이 상환 대비해서 25만 주 정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2,860만 주 정도로 잔고가 조금 늘었고요. 한 30만 주 정도 늘었네요. 그래서 대차 잔고는 2,800 중반 정도. 그래서 2,600, 2,700, 2,800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매도 잔고와 마찬가지로 대차 잔고와 함께 같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몇백만 주씩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갇혀있는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분명히 한 번에 뚫어지는 그런 타겟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상황이 언제 나오는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 안에는 아마 조금 위로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추적 물량은 52만 주. 당일도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12.24%입니다. 결국에는 그때 90만 주 매도했던 것을 금요일과 목요일에 다 매수를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공매도 잔고를 늘리고 주가를 떨어뜨리고 지금은 또 뒤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평소와 동일한 보유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뜨리고 보유율은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매도를 해버리면 이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기관 투자자의 페이스대로
끌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이 과정을 일부러 하든 일부러 하지 않든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 물량을 모아가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너무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력들과 동일하게 천천히 움직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 중심에는 계속 이제 이 JP모간 좀 얄밉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을 던졌다가 매수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급도 이 정도로 다 확인을 좀 했고 전해드릴 소식들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주가 흐름은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전달드리는 그 상황들이 지금부터가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풍력 에너지, 뭐 원자력 에너지, 뭐 SMR 에너지,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ESS 에너지, 네, 가스터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날에 그런 기술의 중심을 딱 정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좋은 게 많고 그리고 시장이 계속 개선이 되는데 왜 주가는 그대로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주가가 이렇게 낮은데도 저렇게 좋은 기술이 많으니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기업이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주가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일단 해상풍력 관련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멘스 감회사,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해상풍력의 거의 1위 기업이고요. 이제는 미국 뉴욕에 해상풍력 터빈 생산시설 설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억 달러를 이제 지역 투자를 해서 뉴욕주 전역에 기업 위한 잠재적 경제 이익을 줄 만큼 또 그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이 해상풍력 시장에도 진출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생산 협력과 그 다음에 O&M 그쪽을 이제 서비스 쪽을 협력을 하기로 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멘스 감회사로부터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만 연 3조 이상의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외로 지금 미국으로 또 이렇게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해상풍력에 진출을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하는 이 지멘스 감회사가 그만큼 이제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우리나라 해상풍력 관련 기업들이 또 기술력을 보탤 수 있다면 또 좋은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 시장만 집중하더라도 사실 그 캐파 전 100%를 다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장은 본격적으로 2023년부터 2023년 말부터 그런 수주 활동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해상풍력 시장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형 원전 소식입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쪽에 그 거점 수장을 이제 현지인으로 선임을 하면서 그 체코 원전 수주에 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와 그 수주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아무래도 밀리고 있습니다.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폴란드 원전도 미국 쪽에 웨스팅하우스에 밀렸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원전 재건 관련해서 9기를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진행을 한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라든지 뭐 카자흐스탄이라든지 그런 동유럽 국가들 불가리아라든지 그런 쪽도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확보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이제 지재권도 꽉 잡고 있고요.
그런 기술적인 설계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력하고 미국이라는 그 외교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웨스팅하우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그런 위협으로부터 핵심적으로 이제 미국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외교적인 부분을 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유리하게 좀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도 마찬가지 지금 양국 에너지부 회의를 했을 때 체르나보다 신규 원전과 뉴스케일 파워 SMR을 논의했고요. SMR 같은 경우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진행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 쪽은 계속 언급이 되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루마니아는 체르나보다 1, 2호기에 이어서 675메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고 2025년 이후 공사를 시작해서 2030년 3호기, 2031년 4호기를 완공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SMR 사업도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진행을 하고 있고 MOU를 이미 체결한 상황이고요. 총 6기 462메가와트를 생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갔을 때 우리나라가 또 원전 경쟁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이제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이제 원전 협력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요. 아무래도 지재권 다툼을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부정적인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최근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4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원전 협력을 또 주요 의제로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이제 내용을 좀 보면 한미 정부가 4월 말로 추진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제 위반 가능성을 들어서 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방안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분명히 이제 어떤 뭐 찌라시 같은 그런 소식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다면 정확한 일정과 뭐 그런 의제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제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소송 자체가 우리 작년이죠. 작년 5월에 한미 원전 협력을 얘기하고 나왔던 소송 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역설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정부 간에는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또 기업 간에는 저렇게 소송 다툼을 하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그 원전 수주를 싹쓸이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이제 모순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 한국이 원전 협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웨스팅하우스의 고위급 인사들이 작년 6월에 한국에 방문을 해서 한국전력과 한수원에 방문을 해서 고위급 사장단끼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수주는 이제 미국이 하고 그 한국에게 제조 기술을 이용해서 그 일감을 던져주는 식으로 협력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거의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지재권 싸움까지 진행이 된 거고요. 아무래도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한국이 상당히 이제 좀 가격도 저렴하고 기술력도 좋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그런 방산 세일즈까지 펼치면서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견제 차원에서 아마 지재권 싸움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뭐 골이 깊어진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이제 견제 차원에서 진행을 한 거고,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저렇게 모든 원전을 다 가져가더라도 그거를 이 기한에 맞춰서 다 진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가 최근까지 원전을 많이 만들지도 않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UAE 바라카 원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원전 건설 중인 그 건설 원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제조 기술이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을 해 왔던 거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의 제조 능력을 무시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웨스팅하우스도 적절한 시기에 한국의 그런 원전 제조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그 시기가 다음 달이 아니네요. 4월 말이죠. 그때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잘 협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한수원, 한전이 또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UAE 쪽으로부터 그 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UAE의 자금과 그 다음에 한국의 제조 기술과 그 다음에 미국의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이 제2 원전 르네상스 시장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아주 좋은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세 국가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는 좋은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그게 이제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곧이라고 해서 이제 한 2달 정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좋게 해결이 된다면 뭐 폴란드 원전, 정부 원전 그 6기도 일부는 이제 뭐 주기기라든지 그런 증기 발생기라든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충분히 또 제조 능력도 있고 웨스팅하우스에 납품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부가 드디어 이제 한수원과 함께 소형 원전에 대한 SMR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올해부터 6년간 4천억 가까이를 투입해서 이제 ISMR이죠. 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를 개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뭐 히타치, GE 아니면 뉴스케일 파워, 뭐 엑스에너지, 그 다음에 뭐 저기 영국 쪽에 롤스로이스인가요? 네, 그런 쪽은 이미 납품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시장이 포화가 되고 그 시장이 상당 부분 이제 다른 경쟁에 있는 국가들이 다 침투를 했을 때 개발이 완성되는 거라서 좀 아쉽긴 합니다. 이미 개발이 진행되었어야 하고 이미 계속 이 기술력을 높여왔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렇게 개발을 시작했다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SMR에 대한 시장이 충분히 컸을 때 또 우리나라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면 충분히 납품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내부 SMR 시장도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이제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SMR 개발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빠질 수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적으로, 뭐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에너지가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핵 폐기물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그런 위험도는 하나 둘씩 해결을 해야 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제를 가지고도 분명히 이제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지금 자리를 좀 잡고 있습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IR 자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매출 급성장이 예상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2024년, 2023년에는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증가를 할 거고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주가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두산 바켓에 대한 그런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이 잡혀서 그렇게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두산 바켓에 대한 주가도 거의 4만 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손실이 그 두산 바켓 주가가 올라갈수록 또 만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두산 바켓 실적이 워낙 좋고요. 올해 전망도 좋기 때문에 특히 건설 시장 쪽으로 지금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잠깐 수출이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계속 그 건설 굴착기라든지 건설 기계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두산 바켓이 지금 힘을 받고 있고 한번 올해 실적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죠. 그 관련 종목도 같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건설 관련 굴착기 그런 종목들, 건설 기계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분명히 또 같이 힘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하위 종목이지만 결국에는 그런 지분 가치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 지분 5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두산 바켓도 사실 리뷰를 따로 하지 않고 있지만 고점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길게 가져가면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움직일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는 좀 상승을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